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특검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사유로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는데 그 보석 심사가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방어권 보장해달라 그런 이유였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보석을 해주면 재판에도 잘 나가고 조사에도 잘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궤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계속 지금 내란 재판이 골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풀어줘서 집에 가서 재판에 과연 나오고 소환 조사에도 응할까요? 더군다나 이 보석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별개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관저에서 공수처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한 혐의, 예. 그것과 관련한 이제 별개의 기소 건인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도 아니고요. 직위원 재판부라고 해도 저는 보석 허가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이것저것 막 다 걸고 있잖아요.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에 또 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기만 하면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재판에도 나가겠다. 그거를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글쎄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보석의 가능성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대변인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보석 관련해서는 뭐 특검의 의견을 일단 물어볼 텐데 특검에서는 당연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고요. 두 가지 이유잖아요.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방어권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의될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과 관련해서 또 근황과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라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석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대통령을 지냈고 또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었던 만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형태로 재판에 열심히 응하겠다라는 태도는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요,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법원이 이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한 건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본재판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공판 준비기일 달라 거기에는 이제 피고인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이제 불허했고 바로 본재판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법정 촬영도 방송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재판 내내 허가는 아닐 것이고 뭐 입장하는 순간부터 뭐 착석해서 공판 시작 전까지 정도는 허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그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촬영 허가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익과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이니까 아마 저희 시간대, 이 시간대쯤 그 모습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 또 모레는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성민 전 검사로부터 이제 이완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그 의혹 때문인 건데 김건희 씨가 특검에도 또 법원에도 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는 밝히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든 특검 소환 조사든 상당히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주가 조작 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라는 아주 그 형량이 굉장히 높은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감형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변호인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식의 대응 방법이 가장 본인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과 재판에 열심히 응하는 모습을 결정했다고 보고요. 내일 아마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하여튼 뭐 국민께서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네, 내일 또 뭐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할지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의 김건희 씨의 모습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결국 구속이 됐죠. 구속심사 전후의 발언과 또 신도들의 모습들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앞인데요. 짙은 어둠 속에 신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어머니께서 대신을 치게 해드린 이 부도를 자식된 거리를 다하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네, 한 총재가 신도들에게 전했다는 발언도 집회 현장에서 공유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애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 특검에 출석할 땐 직접 걸어서 입장도 밝혔던 한 총재. 어제 구속심사 때는 휠체어를 타고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김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하고 가방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총재님 재판부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네, 구속심사 후 확연하게 좀 어두워진 얼굴 표정까지 보셨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올해 나이 83으로 알려져 있죠.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고령이란 점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제 구속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예, 그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가 4가지였잖아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 등 포함해서 4가지 혐의였는데 혐의가 전부 소명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변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구속만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편 것 같은데 대형 로펌에서 뭐 변호사들이 지금 검사의 2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14명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혐의가 다 소명이 됐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3번 출석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 또 자진 출석했는데 그날이 권성동 의원 구속된 날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이제 저런 식으로 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는 이제 그 처음 소환하고 들어갈 때 이제 모습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구속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답변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구속된 윤영호 전 본부장 직접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돈 전달하고 했던 그 윤영호 씨의 경우에는 매번 총재에게 지시받았고 또 허락받아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또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가지고 있던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혐의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그 태도로 보아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히 크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총재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했던 말이 알려지고 있는데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앞두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두 구속된 상태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묵인과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게 관건이 됐을 텐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다 보고했다라고 특검 측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한학자 총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끊어내야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자신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도 이런 그 발언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자수서를 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 이런 장신구를 본인이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는 유리할 텐데 실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그럼 한학자 총재도 그런 식의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본인은 모르는 무죄 전략을 택할 것인지 이건 뭐 변호인단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학자 총재가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좀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일단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른 혐의와 달리 정교유착과 관련해서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공했다는 귀금속 또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1억 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고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통일교 신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과연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강요에 의한 가입이었는지 또 일부 자발적으로 가입한 형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 우리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정교 유착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당한 입장이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다 따져봐야 될 문제죠. 네. 결국은 뭐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테니까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나는 독생녀이고 그리고 통일교 교리를 설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특검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의 어떤 현안 문제를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싼 뭐 귀금속도 전달하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순수하게 뭐 주고받은 그런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뭐 이미 다 드러난 주제의 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그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2022년 11월에 주고받은 문자가 사실상 트리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때 당시 이제 요즘에 최근 나온 얘기는 다 뭐 다른 주자들도 요청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다른 주자들도 요청이 오는데 정확하게 윤심이 무엇입니까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법사한테 물었던 바가 있잖아요. 윤심이 여전히 권성동이냐 이렇게 물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자들도 조직화된 어떤 뭐 종교 조직의 힘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면서 윤 본부장이 묻습니다. 몇 명이나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뭐 10,000명. 그리고 그 당비를 납부한 3개월 당비 납부한 뭐 책임당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 문자에서 이미 조직적인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은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권성동 의원이
나중에는 불출마했지만 2023년 3월 8일 당의 어떤 전당대회 대표 뽑는 거기에 이제 주고받았던 문자이고요. 2022년 이제 3월 9일 대선 다음 날 통일교회 5개 지역장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머니의 진두지휘로 좋은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썼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조직적인 개입이 있음과 동시에 대선 자금으로까지 비화될 여지가 권성동 의원이 큰절하고 받은 쇼핑백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어떤 확실한 반증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통일교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흔들릴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전 증인신문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늘 10월 2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거듭된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고요.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분을 청구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 대변인께 좀 짧게 네. 여쭤볼게요. 한 전 대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이 증인 심판 참여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이요. 한동훈 전 예. 대표가 사실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분인데 지금의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 당의 당원 5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특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뜩이나 좀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잖아요. 이른바 보수 진영 내에서 일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과거에는 왜 그럼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는 본인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였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참고인, 증인에 불과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특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아무 번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추가 출석 요구가 없었는데 이렇게 법원 신청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이야기가 어렵고,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행보의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는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로 한번 가보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전격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안건은 30여 분 만에 통과됐고, 조 대법원장 외에도 한덕수 전 총리, 지기현 부장판사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어제도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만 하루 만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제보는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아주 당시 여권들의 고위직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율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젯밤 경남 거제시의 패조선소 앞에서 SNS 라방을 열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 84조의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존에 진행된 재판은 계속된다. 이 재판이 확정되는 거는 사실상 결정된 미래거든요. 그 결정된 미래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든 막아야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 안 듣는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법원을 굴종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뒤입니다. 오는 30일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교감 없이 법사위에서 진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원내 지도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있었던 분위기가 감지됐었죠.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사법부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자. 아마 이런 속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법사위에서 전격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서로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5월 달에도 똑같은 청문회가 지금 예정이 됐었는데 대법원장은 이제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던 것이고요. 이제 뭐 쟁점이 되는 문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재명 당시 후보의 어떤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주기현 재판부의 어떤 구속 취소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며칠 전이었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소위 사인 회동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일 없다라는 입장을 냈을 때 저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 파기환송건에 대해서도 좀 유감 표명을 하고 주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가 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의 법관들의 비판의 목소리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좀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차제 9월 30일 날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는 열릴 텐데 당사자들이 다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불출석할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지금 두 갈래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고 했던 사인 회동 관련된 거는 저는 좀 빨리 발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증거가 없는데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당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좀 결코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직전에 방송에서 서영교 의원의 그 얘기를 들었듯이 신뢰할 만한 제보자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민정 라인의 과거 정부에. 그러면 이 청문회에 그 제보자가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외에 뭐 녹취록이라도 가져와서 청문회에서 틀든지 저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여권 내에서도 확실한 증거 없으면 이제 좀 발을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청문회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다음 주 청문회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난 5월 14일에 이미 한 차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또 하나는 뭐 왜 이렇게 9일 만에 이른 시간에 판결이 이루어졌느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인들끼리만 뜻을 모아서 청문회를 치렀었는데 요새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그냥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제보와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더 이상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점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승찬 의원 역시 대정부 질문 이후 이렇다 할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지난 5월 14일처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마도 법사위가 이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강성 의원들의 의견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본인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만과 오만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불러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 주최로 열린 세종국제컨퍼런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개회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발언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건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듣고 오늘 대담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냐 계산된 이야기냐 저는 원론적으로 들리지만 계산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행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의 인사말은 뭐 누가 밑에서 메시지 팀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보고 읽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에 오해 살 만한 그런 그 멘트가 나왔다는 점에서 좀 유감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대목이냐면 그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해 살 만한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이 말은 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이어져도 아무런 이 논리적인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사법부 신이 팽배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대법원장께서 굳이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이렇게 굳이 넣으셔야 했던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좀 들으시면 어떠신가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저 얘기를 빗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상 초유의 해괴한 논리로 반란을 일으킨 왕을 탈옥시킨 재판부에 대해서 침묵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 대변인 생각도 들어볼게요. 어제 그 발언이 나온 장소가 예. 대법원이 주최한 세미나예요. 세종대왕이 갖고 있었던 법 이념이 무엇이냐를 뭐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는 장소였는데 지금 들으셨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가운데 어느 하나 사실과 다르거나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일이 있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했었고 그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법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말에 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발끈하는 겁니다. 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발언조차 정치적 공세로 삼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가 그만큼 마음 한편으로는 좀 캥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찌됐건 당분간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